안녕하십니까. 정해진 시간이 되어 제3차 HK 플러스 연합학술대회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 60년 남방과 북방의 연결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정기웅입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가전략사업단장이신 강준영 단장님께서 개회사를 실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여기 연단에 올라오시는 연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에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완연하게 또 가을이 왔고 코로나 팬데믹도 조금 여전하지만 이전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서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조연설을 위해서 나오신 송민순 장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장님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HK 사업단 연합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HK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연구재단에서 하는 저희 각 지역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4개 사업단이 연합을 해서 이번에 3번째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대로 초국적 협력을 통한 남방과 북방의 연결, 특히 이번 사업단은 저희 국가전략사업단, 그 다음에 우리 외대에 또 중남미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메가아시아 사업단, 인천대에서 하는 사업단, 이렇게 해서 4개 사업단이 남방과 북방 그리고 외교 지평을 넓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번 회의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2022년은 올해가 한국과 중남미 15개 나라하고 국교 수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동시에 북방 18개 나라와 또 수교한 지 또 3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과 남방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그 다음에 통일 환경을 조성할까 하는 이런 쪽에 각자의 연구 경험과 앞으로 전망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이 회의를 기획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학술대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 세계적 범위를 다루기도 해서 좀 주제가 분산된 면이 있지만 사실 요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관계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빵값이 오른다. 이 정말 근데 빵값이 왜 오르지? 에너지가 왜 오르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갈등과 대립, 전쟁, 충돌, 코로나 팬데믹 영향 이런 것들이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분야가 같이 합쳐져서 공동의 길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연합학술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생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8개 세션에서 24편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 각 사업단별 세션도 전부 유튜브로 녹화가 돼서 방영이 되니까 다른 데를 한꺼번에 많이 못 다니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런 자리가 한국의 외교의 지평도 넓히고 또 특히 남북한 관계 고민스러운데 그거를 풀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개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다음은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님께 환영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준비가 축하 말씀드리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유튜브 방송된다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북방 얘기를 하니까 한 30년 전쯤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노태우 대통령님하고 고르바초프하고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북방 정책을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클리 대학이 있는 데가 베이에리아와 샌프란시스코 주변인데 여기에 이제 학교가 버클리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데 그 두 대학에서 영어 좀 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보조일 시킨다고 해서 뽑혀가가지고 가서 이런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일 때 봤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는데 아르바이트비로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일이 있는데 이 북방, 남방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제3차 HK 연합학술대회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학설을 빛내주시는 송민순 장관님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54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각 지역과 국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며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하고자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풍을 바탕으로 외대인들은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였고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위상의 이면에는 외대인의 진취적인 발자취와 개척 정신이 녹아 있다고 해도 결국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더불어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제어 교육, 선도적인 지역 연구, 해외 유수의 교육 및 연구기관들과의 교류 확대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은 한국외국어대학이 주하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대학이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3차 HK 플러스 연합 학술대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외교 60년을 주제로 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신냉전주의 서막이 드리우는 험난한 외교 지형에 대한민국 외교의 나갈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학술대 개최를 위해 애쓰신 강준영 단장님을 포함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따뜻한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조연설인데요. 기조연설에 앞서 잠깐 연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분은 제34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하신 송민순 장관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시고 1975년 외무고시를 거쳐 청와대 안보실장, 국회의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그리고 제34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기조연설의 제목은 남과 북 보통 국가관계로 가는 길입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박정훈 총장님과 강준영 단장님, 회의를 이렇게 잘
조직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한국 연합학술대회를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이게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이 처해 있는 이런 지정학적 환경이나 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지금은 이제 후발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국가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보면은 이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위한 외교, 남방과 북방의 연결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해양과 대륙을 연결을 해야 되고 국가 발전 단계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과 또 선진국, 초선진국 이 사이에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가로 세로에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가의 위치에 있는데 그런 이 위치가 있는 한편 이 세계가 참 지금 매일 신문이나 국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무력에 의한 전쟁, 경제 전쟁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이제 겹쳐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외교 한국 외교 60년이라는 이름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외교라는 거는요, 이게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뭐 부품을 갈아 끼고 자동차를 뭐 5만 킬로 달리면 타이어를 바꾼다, 또 얼마 하면 엔진 오일을 바꾼다 이런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외교라는 거는 수시로 변하는 일기, 또 장기적으로 변하는 기후, 그리고 토양. 우리가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에서 올라가서 뭐 태풍 이런 게 수시로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서 작물을 만들어내는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원예, 가드너, 정원사의 시각으로 정원사의 자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외교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해낸 말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이 소련 봉쇄 정책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는 조지 캐난의 이 말이고 그 뒤에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글쎄 외교장관, 국무장관이죠. 조지 슐츠가 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런 외교를 그냥 정해진 이념이나 자기 도구마에 빠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작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외교를 앞으로 이를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런 그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학술회의에서 좋은 이 지혜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사실 세계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살고 있던 세계라는 것은 저것 아닙니까?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전후 질서 그리고 1990년 냉전 종식과 함께 냉전 종식 이후에 이어진 질서. 그래서 역사에서의 두 개의 거대한 매듭, 2차 대전의 종전과 냉전의 종식이라는 두 개의 매듭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국제 질서가 지금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내일 모레 북한이 무슨 일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 안 됩니다. 유엔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게 핵무기 가진 나라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 5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NPT 체제에 기초해야 된 거 있는데 그 NPT 체제도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들은 핵무기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핵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핵 사용 가능성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되어 있던 이 국제 무역 금융 질서 이거 다 무너졌습니다. WTO라는 거 미국 자체가 WTO 규칙 안 지키고 그 다음에 화폐 금융 질서도 달러를 풀었다 늘었다 하면서 세계를 쥐었다 놨다 하니까 전 세계가 달러 기축 통화의 이 힘의 위력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은 딸려가지만 굉장한 거부감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세계보건기구도 WHO
이게 지난번 코로나 났을 때 어떻게 협력이 힘을 발휘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사르스나 메르스 이런 것 됐을 때는 WHO를 통해서 전 국가들이 협력을 했어요. 근데 이 보건 질서도 무너졌고. 기후변화 이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기후변화 이것도 다 선진국들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긴 가장 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이고 지금도 유엔 헌장에서는 사문화되어 있지만은 적성국으로 규정되어 있는 독일과 일본이 재무장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국방비를 GDP 1.5%에서 2%를 올리기로 했고 일본도 1%에서 다시 2%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더 질서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대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흔히 여기 학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초원을 램펀틀리, 초원을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고 다니는 두 마리의 코끼리에 대비합니다. 초원에서 코끼리들이 정신없이 싸우면은 누가 풀이 죽지 않습니까? 풀이 죽으면 누가 먼저 죽습니까? 초식 동물 먼저 죽죠. 그 초식 동물 다 죽고 풀이 다 빠지면 코끼리도 나중에 죽겠지만은 풀이 죽고 이러면은 그 코끼리들은 제일 마지막에 죽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먼저 죽는 작은 동물들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전 국제 질서의 현상을 조금 제가 자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런 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각박한 세계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것을 뭐 고민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이고 저도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길을 분명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계시는 그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화두는 던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 계시니까 근데 한 개인을 이야기하면 개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자아상이 있어요. 그죠? 자기 앞으로 어떤 이미지로 내가 돼 있을까? 자기 자아상을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자아상이라는 거는 난 건강해야 되겠다. 난 내 가족이 아주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나는 내 파트너 누구와 근데 이렇게 깊은 사랑을 지켜야 되겠다. 친구와 우정을 지켜야 되겠다. 돈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건 뭐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사회적인 성취를 갖고 싶다. 직장에서 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자아상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국가를 대비해 보면은 국가도 자기가 사는 국가가 안전하고 같이 좀 잘 사는 부유한 사회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국가가 지향하는 자아상이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 자아상에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 이게 통일되고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늘 압박받는 이런 걸로부터 피해서 좀 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당당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국가 통일 이야기 하는데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통일, 독립, 자주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그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이게 좀 식상하고 뭔지 그렇게 감이 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대로 그런 걸 아주 지금 사는 대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또 군사적인 시위를 하고 이래도 그게 거의 지금 국민들에게 일종의 뉴 노멀 마치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마스크 쓰는 게 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형식으로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어도 의뢰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요, 그 한국을 보는 외국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너희 나라에 대해서 네가 좀 모르는 게, 너희 나라에 대해서 네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냐? 지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 있는지를 모른다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두 번째, 그 다음 뭐냐, 그러면. 그런데 지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게 지금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그럼 우리가 모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바닥의 심리에는 우리가 뭐 좀 잘 사는 것 같고 밥상에 뭘 많이 차려놓은 것 같은 있는데 이게 언제 침입자가 들어와서 이게 뒤엎을지도 모른다. 주변국들이 항상 이걸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위협, 비압박 의식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냥 있는 일이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하고 애써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은 짐짓 나 별로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태연한 척 이렇게 보는 그런 잠재적 심리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흔히 아마 시인들은 불안한 행복이라고 그러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어딘가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자, 불안한 행복. 프란츠 카프카가 그 성이라는 소설에서 그 어떤 여인이 자기의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리를 묘사하는 것을 상당히 참 좋은데 뭔가 좀 아닌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행복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그리고 다른 작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그런 불안한 행복의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안한 행복에서 좀 더 안정된 행복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분단이 돼서 그렇다, 통일해야 된다. 통일은 안 되면 당장 안 되더라도 분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당장 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보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질문도 받고 답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의 야망, 어떤 나라든지 국가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죠? 내셔널 앰비션 또는 내셔널 아이덴티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국가의 정체성. 우리는 이제 통일을 국가 야망으로 보고 통일된 한국을 갖는 걸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하고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된 77년, 이걸 한번 잘 돌아보면 77년 짧지 않죠. 그죠? 7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통일이 목표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에 가려면 그 목표에 갈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그게 현실적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그런 목표는 그거는 허상이죠. 허상. 일루전. 수단이 없는데, 거기 갈 수단이 없는데 그 목표가 현실적 목표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런 허상을 향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77년 남과 북은요 완전히 서로 다른 체제, 정치 사회 체제로 나눠졌고 굳어져 가고 있고, 또 한반도의 분단을 만들었던 원심력이 한국의 통일을 하겠다는 한국의 구심력을 훨씬 더 계속 더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그 원심력이 구심력을 한테 밀릴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의 염원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 통일을 이 책상 위에 놔놓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저 선반 위에 좀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선반 위에. 그래서 나중에 국가, 나라의 안이나 한반도의 안과 밖의 사정이 허용이 되면 그때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통일 그렇게 빨리 선반에 올려놔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이야기는 긴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한두 가지만 그냥 적시를 하면은 우리는 흔히 통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북한이 오래 가겠느냐? 붕괴되면은 결국 우리 말고 통일로 가겠느냐? 쉽게 말해서 과거 동독 붕괴되고 서독이 통일하는 이런 인문을 상정을 하는데 근데 동독은요, 동독을 바치고 있던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통일이 됐겠습니까? 저도 독일에 2번에 걸쳐서 근무를 공부도 하고 근무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련이 붕괴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뒤를 바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을 샴 쌍둥이라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샴 쌍둥이. 그런데 그런 중국은 지금 계속 커져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세계 양대 축을 이룰 만큼 강고해져 있습니다. 시진핑 이 주석이 2019년 평양 가서 한 말이 있죠. 중국은 조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선이죠. 조선의 이 합리적인 안보와 경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다. 평양 가서 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원칙은 시진핑이 이 이야기 하기 훨씬 전부터 일관되게 되어 온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중국이 과연 이 1인 1당 독재를 넘어서서 1인 독재까지 들어간 시진핑의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앞으로 상당히 이제 이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고 흡수 이렇게 통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다가 핵을 가진 나라가 자기 자력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자기가 붕괴되고 흡수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현상하에서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을 책상 위에 계속 이슈를 통일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과 북이 서로를 흡수해서 통일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상호의 대칭적인 이미지 속에서 살면은 이게 자꾸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호전적인 적대 관계로가 뿌리가 더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 흔히 무슨 평화 경제,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이야기하는데 좋은 의도로 출발된 남북 간의 이야기들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핵을 가진 북한과 북한이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진 북한하고 평화 경제를 공동체를 맺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또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문제 같은 평화 체제 같은 것은 북한은 그걸 미국하고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하니까 남과 북 관계는 감성이 팽배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남북 관계에서 상식과 논리가 실종이 되는 이런 삐뚤어진 관계로 계속 고착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통일을 국가 목표로 해놓고 설정해 놓고 있으면은 이게 주변국들에게 한국을 다루는 좋은 카드를 줍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은 주변국들에게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또 국내적으로는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이 북한 남북 관계의 어떤 돌파구 또는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주 강고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내 정치의 업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통일 문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용이 되고 또 국제 정치에서는 희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남북 간 관계는 이제 좀 보통의 보통 국가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가 사이에는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사이에서 이제 좋은 담장이라는 게 훌륭한 담장이죠. 좀 정상적인 담장 그런 게 만들 새끼가 아니냐. 이렇게 되고 정상국가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사실 이제 국제 규범들을 많이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거 서해 공무원 피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북 어북 송환 문제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를 국제적 규범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서해 공무원 이거는 해난 구조에 관한 국제 규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탈북 송환 이런 것도 난민 송환에 관한 국제 규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적으로 논쟁이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남북 사이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남북의 특수관계로 보고 자꾸 보니까 그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국가 어떻게 시작될 거냐? 제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들은 다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거 우리 이제부터는 보통 국가다. 우리 남북을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헌법 3조, 그거는 상징적으로 헌법 3조는 뭡니까? 한반도, 우리 영토는 한반도가 부속도서를 한다고 상징적으로 두면 됩니다. 그럼 헌법 4조에 있는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 이거는 기존에 현재 있는 법령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되고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관계에 있어서 다른 나라 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하고 하지 마라.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미국과는 한미 동맹이라는 게 안보 차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북 특수관계 지원 필요 없습니다. 개발 협력 있죠.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더 핵심 문제는 과연 그럼 지금 핵을 가진 북한하고 어떻게 공존을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이 북한의 핵 문제도 지역 안보 협의 차원에서 과거에 육자회담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안보 협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확장 억지 그거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쉽게 말해서 핵우산인 거죠.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또 세 번째로는 또 한편은 핵심 이슈입니다만은 거기에만 의존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확장 억지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억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미국이 핵우산을 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지금 있는 미국의 행정부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생겼을 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과거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주저주저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핵을 포함한 전쟁의 확전이 미국의 자신의 안전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이게 확전이 돼서 올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제 우산을 펴는 문제에서는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뒤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국 국내 정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과연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될 거냐, 전술 핵을 배치해야 될 거냐, 또는 미국 핵을
핵을 공유를 해야 될 거냐. 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는 뭐 같은 동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핵을 바로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발한 거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먼 바다에서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게 폭풍우가 될 정도 온다는 판단이 생길 때 우산을 쓸 수 있는 우산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핵 농축이에요. 농축.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원전 국가인데 원전 국가에서 원전에 쓸 수 있는 연료를 만드는 저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과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배포해드린 그 자료에 연수문에 다 인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장치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서 남과 북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서로 안전한 거죠. 핵부가 핵 밑에서 그대로 공존할 수 없으니까 장치를 하고 공존하는 그런 정책적 전환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던지고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마 다음 회의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말씀이죠.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꼭 요거 한마디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싶은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래 이게 질문 받지 않는 연설은 마침표 없는 문장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 학생들 뭐 좀 돌직구 없어요? 돌직구 요새 돌직구라 그러대. 예. 개인적으로 이 남북 통일 문제를 겉으로 꺼내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꺼내놓지 않고 일단 외교 차원에서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질문 요약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남과 북의 협상 말고 정부에서 긴 로드맵을 갖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철학과 박찬환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그 외의 이제 뒤에서 커튼 뒤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걸 이제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북한이 붕괴 위기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변국들하고 이게 붕괴가 됐을 때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 건가 하는 그런 거는 마쿠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또 이 기능적으로도 그렇게 할 계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냥 단어만 몇 개 나열하다가 끝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제가 써놓은 글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 그 발언 내용은 별지로 인쇄해드린 기조연설문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장관님 모시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시간이 수년돼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시 후에 모두 모여서 오늘 패널 참석자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패널로 이동하시는데 사회자 선생님들께서는 오늘의 모든 일정을 30분씩 늦춰주십시오. 즉 10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는 1세션은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이 세션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단장단 패널을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브레이크 가지시고 4시부터 단장단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안내드릴 말씀은 각 패널의 회의 중에 저희 사진 작가님께서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회자분들께서는 인지해 두셨다가 발표 끝나는 시간 잠깐 틈을 내셔서 패널에 참석하신 전체 참석자들의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허락하는 한에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현직 외교부 장관의 리스크로 아시다시피 지금 국감 중이고 청와대 기류 때문에 오늘 급하게 청와대로 호출을 받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대단히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는 전원이 계셨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오늘 패널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